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 마이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현국 노무사님 무대 위로 오르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노무빈 유엔의 박형국 노무사라고 합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이스 업계 연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한 지가 한 4년째 지금 돼가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행사가 일체 멈춰가는 그런 과정도 좀 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업계가 과연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업계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사람들을 많이 내보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업계를 가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인력들을 유지하고 있었고 정규직으로 인력을 대부분 활용하는 행사 진행 요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우리가 마이스 업계 회사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의 중소업체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마이스 업계의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무겠구나.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내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런 인력들을 계속 확보해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진선미 사무국장님이 그 한국 표준 직업 분류상 우리 업계의 분류가 조금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업계의 업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가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기술적이고 재량적인 그런 분야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대행과 그냥 행사를 진행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 산업을 분류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동 환경에 있어서의 인적 자원 관리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 보시면 일단 우리 업종은 굉장히 재량도 많고 그리고 변화도 많은 그런 업무를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를 기반해서 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안 단계, 준비 단계, 진행 단계, 또 마무리 단계 등 굉장히 다양한 단계로 구성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안 단계는 누가 하고 준비 단계는 누가 하고 진행 단계는 누가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이 한 사람이 처음서부터 마무리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특성 또한 지니고 있어서 굉장히 변화가 많고 재량도 많은 그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듯이 컨벤션 기획 업무가 종사자의 재량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는 것, 이런 특성을 갖는 것이 이 노동관계법상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근로시간 체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접목이 돼야 되는가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노동관계법은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이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뭐죠? 예,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입니다. 이 영화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돌고 있는 데서 망치로 못을 박는 일들을 이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파리가 막 날아들면서 일하는 노동자를 방해를 해서 이 찰리 채플린이 그 파리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자리가 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을 박아야 되는 게 안 돼갖고 계속 이게 업무가 엉망진창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임금노동과 관련된 노동 환경에 비판을 하는 영화입니다.
사용자가 작업 시설을 다 만들고 작업 시스템을 다 설계를 하고 근무 시간도 결정을 하고 노동자는 사용자가 다 정해놓은 근무 시간 속에서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작업 시스템 하에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면 되는 이런 것들이 산업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유효한 그런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임금 노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노동관계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러한 임금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중요하고 근로시간이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이스업계의 컨벤션 기획 업무가 과연 근로시간과 그들의 성과가 또 기업의 생산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인지, 물론 연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량은 근로시간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연관이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매우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임금 노동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법에 그대로 맞추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근로시간이 중요한, 우리는 재량이 중요하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업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가 우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재량을 많이 갖고 있고 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업무의 성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임금 노동과는 또 다른 그런 변화의 인적자원 관리를 펼쳐나가야 될 겁니다. 최근에 우리 기업들에게 많이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대장과 임금 명세서의 관리를 사용자에게 훨씬 더 강화시킨 내용으로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용자는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그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자세히 적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임금 명세서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매월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대통령령을 한번 보면 뭐가 있냐면 임금 대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하고 언제 입사했고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지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있어서는 그 시간수들을 상세히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무엇을 전제로 하냐? 그것은 바로 임금 노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임금 노동과는 성격이 다른, 즉 근로시간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업무의 내용과 질이 중요한 그런 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 그대로, 물론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을 겁니다. 임금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명세서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서 근로자들한테 임금 명세서 나눠줄 때 다 나눠줬죠. 다 나눠줬는데 거기에 추가돼야 될 내용들이 상세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임금에 있어서의 구성 항목을 자세히 써야 되고 그 임금의 구성 항목이 출근 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그 출근 일수와 시간 수도 적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금 노동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근로시간에 대한 굉장히 경직적이고 자세한 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과연 마이스업계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고민인데요. 이렇게 근로시간이 중요해지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갔습니다. 그게 주 52시간제죠. 주 52시간제는요 패키지가 4개입니다. 4개의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 52시간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 12시간 제한에 포함시켜서 절대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기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그래서 과거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 시간을 절대적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이 아니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에게도 법정 휴일로 만든 것. 그 다음에 특례 사업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특례 사업장들을 보건 쪽과 의료 쪽과 운송 쪽을 뺀 나머지를 전부 제외해서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이제 3개의 패키지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과거에 포괄임금제라고 사무직, 영업직 중에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라는 걸 상당 부분 인정을 해서 사무직 영업직은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어려우니 포괄적으로 뭔가를 책정해 놓으면 더 이상 근로시간을 따지지 말자라고 했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바꿔버려가지고 사무직 영업직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산정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해 라고 하는 식으로 정부가 입장을 바꿔버린 거죠. 이 네 가지 패키지가 우리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줄여라 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이제 초래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할 시간이 감소하는 거고, 그러면 절대적인 활용 시간이 감소했을 경우에 법을 지키려면 그 줄어든 시간 내에 기존의 생산성을 감당할 수 있게끔 무언가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변화의 시도는 자칫 잘못하면 근로자에게는 더욱더 재량권이 없어지고 근로자에게는 더욱더 노동 강도가 강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마이스 업계는 더욱더 그렇죠. 근로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재량을 많이 갖고 있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에게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재량권이 축소되거나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업계는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쳐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업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업계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 저는 유연근무제를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업계에 컨설팅을 좀 해줬고 그것들이 또 잘 안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좀 끌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왜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노동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 환경을 다 정해놓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는 수동적 주체로 임하게 되는 전제가 있는데요. 유연근무제가 돼서 근무시간의 결정권이 일정 부분 근로자에게 주어지게 되면 근로자가 굉장히 능동적 주체로 바뀔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업계에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연근무제는 현재 우리 업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근무할 때는 일정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근로시간제, 그 다음에 재량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재량 근로시간제, 그 다음에 일정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가 있는 경우에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주는 제도인 보상휴가제,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이스 업계에 맞는 유연근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재량근로제는 현재 우리 업계가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아까 표준산업 분류에 우리의 업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역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업무를 전문적인 업무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재량근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재량근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 업계에서 가능한 유연근무제의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이 세 가지를 매우 적절하게 결합하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그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로 설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코어 근무시간대, 즉 핵심 근무시간대 또는 필수 근무시간대를 기업이 정해놓고 그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에게 재량을 맡기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갖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우리 업계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의 문화와 관행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프로젝트가 1개월 만에 제안서부터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 길게는 몇 년도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대단히 경직적입니다. 그래서 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늘리겠다라고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그걸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재량 근로제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확대가 되면서 기업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할 거다. 예. 그거는 법에 대한 우리의 적용 대응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인 업무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업계에서 중요한 게 보상휴가제입니다. 우리는 근로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근로시간이 그렇게 민감한 그런 영역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초과 근무가 있으면 대휴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무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하고 비수기에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상휴가제에 대한 연구와 검토, 이것에 대한 적용,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재량 근로제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량 근로제도 있지만 업종이 정해지지 않은 기획 업무형 재량 근로제라고 해서 노사 간에 합의가 되면 기획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 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일본에서는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보면 기획 업무와 관련된 분야는 분명히 유연근무제 또는 재량근무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재량근로제의 도입 대상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잘 먹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그거를 정착시켜 가면서 우리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 업무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가 되고 그에 대한 법적 변경, 제도 개선 이런 게 오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유연 근무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결론에 내린 효율적 인적 자원 관리, 아까 진섬희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우리 업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니 이 부분을 좀 정착시키도록 노력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컨설팅을 해보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하고 싶어 하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근로자가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근로자가 귀찮습니다. 예, 근로자가 힘들어요. 왜 날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냥 아무 관리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근로자가 거부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하느냐? 회사가 하려니까 회사도 이제 힘들죠.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월간 총 시간을 체크해서 그때그때 당신 너무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인사팀도 힘들죠. 전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그것이 모바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이제 여성의 경력 단계를 고려한 인적 자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M자 곡선이잖아요. 여성의 고용률을 M자 곡선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면 고용률이 쭉 올라가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뚝 떨어지다가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키우면 이제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와서 다시 올라갔다가 나이 들면 떨어지는 M자 곡선. 이게 이제 약간 후진국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M자 곡선 하에서도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성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무가
그 전에 종사했던 직무에 비해서 굉장히 가치가 낮은 직무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마이스 업계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은 이러한 M자 곡선 하에서도 다시 근무하는 직종의 가치가 종전보다 거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업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고민하시면 좋겠고, 우수한 인재를 모이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스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어떤 행사나 회의를 가면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알거든요. 마이스 업계가 얼마나 그 행사를, 그 회의를 전문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저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입니다. 그러한 전문성을 갖는, 그리고 이러한 행사나 회의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가 훨씬 더 빛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가치를 만드는 직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세팅을 잘한다면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업계에 훨씬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청 노사공동협의체, 원하청 산재 예방 시스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원청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계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업체들이 우리 마이스 업계의 일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예측 가능한, 얼마나 타당한 그런 식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규칙과 질서를 만드느냐, 이거는 현 정부 하에서 원청의 책임으로서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공정거래 질서 만들고 우리의 업계가 업무 내용적으로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과 유지, 성장과 관련해서도, 규모와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